여러분 안녕하세요. 약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훈이라고 합니다.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이고요. 우리 학교에 온 지는 한 지금 몇 년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나름 좀 익숙해졌는데, 나름 제가 학부 때부터 심리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심리학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거창한 의미가 있어서 심리학 한 건 아니었고, 사실은 반 장난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심리학 할 줄도 몰랐어요. 원래는 일지망이 따로 있었는데 점수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지망 제도가 있었어요. 이지망으로 심리학과를 썼는데, 심리학과 썼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신 아나운서 분이 심리학과 출신이셔가지고 아나운서를 꿈꾸시는 이쁜 여학생들이 심리학과에 많이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심리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심리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과 입학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죠. 한 번 더 해야 되나? 중간에 그만둬야 되나?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석사도 박사도 전부 다 심리학을 하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심리학만 20년 넘게 했는데, 제 전공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 심리학 박사 맞아? 라고 물어봐요. 제가 전형적으로 여러분이 심리학 하면 떠올리는 쪽의 심리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능력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 번도 상담 관련돼서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는 마음이 아픈 친구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많이 만나느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심리학 공부 20년 했지만 사람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만납니다.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지각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합니다. 지각심리학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모든 것을 우리의 감각기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하면서 그 외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지각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각, 눈으로 보는 거를 전공하는 사람. 이러다 보니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소개팅을 많이 했어요. 나름 심리학과 다닐 때 소개팅하면 인기가 많습니다. 가면은 상대분이 정말 이렇게 꿈에 부푼 얼굴로 저를 보면서 저 심리학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쪽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도대체 당신이 하는 심리학은 뭡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약간 겉멋 잡는다고, 여기 물컵이 있으면 이 물컵을 우리가 왜 물컵이라고 알아보는지를 이렇게 공부하는 학문이 있다. 얘기를 딱 하면 반응이 딱 이거죠. 그게 뭐야? 네, 제가 그러면서 심리학 공부를 했어요. 오늘도 제가 공부했던 시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나쁜 남자, 나쁜 놈. 혹시 여러분 나쁜 남자, 나쁜 놈의 차이 뭔지 아세요? 나쁜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글쎄요.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있을 거예요. 믿을게요. 네. 자, 나쁜 놈과 나쁜 남자의 차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나쁜 남자가 긍정적이다. 좋은 포인트예요. 나쁜 남자, 매력남, 뭐 이런 거 느낌이잖아요. 한때 나쁜 남자 열풍이 불었죠. 저 사람 뭔가 나쁜 짓을 하는데 멋있어. 나쁜 남자. 나쁜 놈과 나쁜 남자랑 차이가 뭐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나쁜 행동을 잘생긴 사람이 하면 나쁜 남자고, 못생긴 남자가 하면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하고 싶은 말은 루키즘이라고 하는, 일명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외모 중요한가요? 네. 외모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어떻게 나온 것 같은데?
아, 제가 움직이면 찍으시는 분 힘드시나? 아니요. 괜찮죠? 네, 제가 가만히 못 서 있어서. 자, 외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유는 하지만 우리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외모.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취업 면접용 성형 수술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내 얼굴도 좀 더 붙이고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옷차림도 전략이다. 화장도 중요하다. 이제는 화장을 해야 나 인상이 좋아 보이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면접하러 갈 때 안경 끼고 가면 안 된다면서요. 취업 면접할 때는 안경을 벗고 가는 게 예의라고 안경을 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신문사나 방송국 같은 데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수님,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한데 이거 정말 우리 외모 중요한 건가요? 물어보죠. 그럼 물론 맥락상 아닙니다. 외모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심리학자의 양심적으로 그렇다, 아니 아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무수히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외모가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왜 사람들은 외모, 아름답고 멋지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아름다운 거 보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사람,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는 것을 굉장히 즐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나 했어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이성애, 그러니까 외모, 그러니까 그 여성을 좋아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했는데 컴퓨터에 사진이 계속 짧게 찰칵 나와요. 근데 사진이 나오다가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사진을 조금 더 보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탁탁 누르는 겁니다. 그럼 누르면 그 사진이 계속 떠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탁탁 보고 괜찮아, 얘 충분히 볼 만큼 봤어.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딱 했더니 마음에 드는 이성의 사진을 보았을 때 남자들이 최대 1분에 130회까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딱 보면 좋은 분이야 눌러 뭐 이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눌렀어요. 이렇게까지 누를 만큼 저희는 아름다운 사람 보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 얘기 들은 사람들 중에 남자들이 다 저렇지,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보면 무지하게 빨리 누르면서 계속 그 사람의 사진을 보려고 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남자는 여성에 대한 사진에만 그렇게 보고 잘생긴 남자에 대해서는 별로 보려는 의지가 없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잘생긴 남자를 보고서도 막 눌렀지만 아름다운 여성, 동성인 사람을 보고도 막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아이돌들 보면 보이그룹보다 걸그룹을 더 많이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어디 행사장에 가고 이러면 남자 그룹이 하면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좋아하지만 남성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 걸그룹에 가면 남성들도 좋아하고 여성들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행사장에서는 여성 걸그룹이 더 인기 있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애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러죠. 4살만 돼도 미인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유치원에다 몰래카메라 같은 걸 설치한 거예요. 한 반에는 굉장히 나름 이쁘게 생기신 여자 선생님이 들어가셨고 다른 반에는 그냥 평범하게 생기신 선생님이 들어갔더니 애들의 태도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외모가 빼어나신 선생님은 들어갈 때는 애들이 말도 잘 듣고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4세가 아니라 심리학 연구를 보면 6개월의 아이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외모가 빼어나다 한 남자와 여자 사진을 더 오래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돼도 누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기가 봤을 때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고 하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걸 좋아할까요? 요즘은 뇌 연구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뇌를 찍어봤어요. 우리가 정말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봤을 때 우리 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길래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 보는 걸 좋아할까? 그랬더니 우리 뇌에는 쾌락중추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쾌락중추는 정말 좋은 거 할 때 막 열심히 일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보통 언제 하냐면 달콤한 음식을 먹거나 내가 내기에서 돈을 딸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약을 넣어가지고 극단의 즐거움을 느낄 때 이때 이 쾌락중추라고 하는 영역이 열심히 활성화를 하는데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을 봐도 똑같이 이 쾌락중추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을 보는 것은 저희들한테 큰 기쁨인 거예요. 근데 뭐 거기까지 좋아요. 뭐 그냥 기왕이면 더 이쁘게 좋다고, 그러니까 보기 좋고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냥 뭐 사람 보고 사람 잘생기고 멋있어서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이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여기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안 끝나니까 문제인 거죠.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후광 효과는 뭐냐면 뭐 하나 두드러지게 잘하면 그거가 그 사람의 다른 모든 속성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운동 잘하는 사람이 운동이 잘하는 모습을 딱 보면 정말 운동 스포츠 선수들 중에 굉장히 뭔가 게임을 잘하면 성격도 좋은 것처럼 보이고 외모도 실제보다 더 잘생겨 보이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어떤 특정하게 도드라지는 장점이 그 사람한테 속한 다른 속성도 굉장히 좋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그런 거는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 이 외모의 후광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외모가 출중한 사람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판단해달라 물어보고,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추측해달라 라고 물어봤더니 외모가 빼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성격이 온정적이고 사교적이고 자신감이 더 있는 것처럼 사람이 봤다고 합니다. 실제 그 사람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왠지 그 사람의 외모가 좋으면 저 사람은 성격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뭐 심리학 실험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현실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제레미 믹스라고 하는 미국의 현재 모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어서 슈퍼모델로 데뷔한 케이스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갱이에요, 갱. 조직폭력배. 그래가지고 2014년에 그 LA 지역인가? 아무튼 거기서 갱단 소탕 작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잡힙니다. 그래서 3년형을 받아서 복역을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죄자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이 그렇게 중시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경찰 페이스북에 이 사람의 머그샷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범죄자 돼서 수감이 되면 밑에 이제 죄수 번호 딱 들고 사진 탁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걸 머그샷이라고 그러는데 그 머그샷을 경찰의 페이스북에 그냥 올려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래서 이 제레미 믹스라는 사람은 한 번은 아무것도 없고 나쁜 짓 하다가 수감돼서 머그샷 한 번 찍혔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감 중에 모델 에이전시하고 계약이 체결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 모델이에요. 네, 이 사람의 팬클럽에 들어가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안 되죠. 오 마이 갓. 그 아이를 내가 낳아주고 싶어요. 그의 사진을 보면 하루가 밝아집니다. 슬프거나 외롭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그 환상적인 푸른 눈을 본 모든 공포가 사라진다.
이 눈이 가장 섹시한 범죄자로 이를 만들어주었죠. 아무튼 현재도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뭔가 억울하죠. 근데 미국은 그럴 수 있어. 워낙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외형적인 걸 중시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겠지.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일명 얼짱각도. 이게 좀 됐어요. 2004년이니까 여러분 어릴 때죠. 근데 여러분 뭐 이제 공공장소 가보면 현상 수배범 해가지고 사진 붙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 여자분의 사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서 보면 다음에 사람을 보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뜬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이러면서 이 사람의 팬카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실제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사실이고 제레미 믹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지른 것도 사실이죠. 그 사람은 수감 중이었고 이분은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외모만 보고 워낙 빼어나니까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않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생긴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외모의 후학 효과가 너무나 우리들을 좌절하게 합니다. 외모가 빼어나는 사람들은 실제로 취업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취업도 그렇고 요즘에 대학교 입학에서도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소속 학교, 학점이나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추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후각 효과 중에서 가장 센 게 외모인데 그나마 이 사람이 성적, 토익 점수는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딴 점수인데 그런 걸 안 보고 이 사람은 얼굴만 보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라? 아유 이거 외모의 후각 효과가 더 세게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취업이 더 잘 돼요. 또 외모가 빼어난 사람들은 우리나라 호주의 경우인데 연봉이 평균 3,600만 원이 더 높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미국에서 배심원단, 미국은 참여재판 시스템에서 이제 배심원이 있고 그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을 내릴 때 피의자가 외모가 빼어나면 상당히 너그러운 판결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 보고 있습니다. 제레미 믹스가 비슷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더 충격적인 얘기긴 한데 아기들의 경우 더 많은 시간에 육아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쁘게 생긴 애가 더 이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친자녀 나의 아기가 외모가 빼어나면 무의식 중에 아빠 엄마가 더 많은 케어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케어하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왜 그랬어요? 물어본 부모들이 나 안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부모들의 사진을 부모들의 생활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보면 외모가 빼어난 아기일 때 테이크케어해주는 시간이나 그렇지 않았을 때 보호해주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참 우리는 알면서도 이렇게 당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굉장히 우울한 얘기를 했어요. 외모 빼어난 게 중요하다. 외모가 빼어나면 좋은 게 너무 많다. 후각 효과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득을 많이 본다. 하지만 이쯤 됐을 때 우리를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우리의 매직 워드가 있죠. 제 눈의 안경. 그래, 솔직히 외모라고 하는 게 잘생기고 안 잘생기고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주관적이니까. 뭐 잘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평가 받는 건 당연하지만 누가 잘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Beauty is the eyes of the beholder라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눈에 있다. 제멋대로다. 솔직히 그렇게 느낄만 하죠. 문화적으로 보면 이 부족에 가면 이렇게 목이 긴 사람이 미인이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목에다 링을 채워가면서 이 목을 길게 뽑아낸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의 어느 종족 같은 경우는 발 작은 게 미인의 기준이라고 해서 보통 어릴 때부터 발을 동동 싸매서 발에 발육을 잘 못하도록 만든 적도 있었죠. 이거 보면은 우리 시대별로 미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문화마다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니까 뭐 외모가 좀 있어봤자 나는 이 사람에게는 못생겼다고 느꼈지만 이 사람에게는 잘생겼다고 느끼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요즘 심리학 연구 결과는 잔인합니다. 재밌는 안경이 아니더라. 아름다움의 기준이 절대적인 객관적 기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 심리학 연구 결과입니다. 뭐 요거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나 넣었는데 옛날에 이제 미스에이라는 그룹이 데뷔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 박진영 씨가 나와서 그 중에 한 명인 멤버를 보고 그 멤버를 원래 왜 미국에서 데뷔시키려고 했냐 물어봤더니 그 멤버가 미국에서 통한 얼굴이다. 우리나라 여기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예쁜 얼굴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예쁜 얼굴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서구형 외모는 아니지만 쌍꺼풀 없는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미국의 공작 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멤버를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아름답게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게 나중에 우리나라 예능에서 비슷한 실험을 하나 해요. 멤버 4명을 더 보여주고 외국인들한테 그다음 누가 더 이쁜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박진영 씨의 말이 맞았다면 그 멤버에 대한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그 여성 멤버를 외국인들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문화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언급을 많이 해서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와 사람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를 거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생각이었다면 최근 심리학의 연구들은 아름다움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밝히는 연구들을 수행했습니다. 아름다움, 누구나의 매력적인 얼굴 첫 번째의 법칙은 비율입니다. 여러분 황금 비율 들어본 적 있죠? 황금 비율은 보통 1대 1.618의 비가 되는 것을 보통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가로와 세로의 비율일 수도 있고요. 사람 얼굴인 경우는 눈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과 위쪽의 비율이 1대 1.618이 되면 비율적으로 더 좋은 황금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대칭. 대칭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요즘 어플도 많은데 반을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게 똑같이 생길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건 정말 인간들도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동물들도 서로 매력적인 동물들을 잘 보면 좌우가 대칭되는 동물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람을 데리고 하는 실험인데요. 컴퓨터로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반 잘라서 어떤 조건에서는 좌우가 똑같이 대칭되도록 만들어주고 어떤 경우는 약간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잘생겼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좌우 대칭인 사람이 훨씬 더 잘생겼다라고 지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대칭 정도를 물어봤을 때는 그 차이를 알지 못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좀 더 좌우 대칭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좌우 대칭이라는 건 잘 몰라요. 근데 보면 잘생겨 보여요. 그거예요. 대칭이라고 하는 여부, 대칭이 어느 정도 대칭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칭이면 그냥 우리 눈에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대칭적인 얼굴이면 인기가 좋을까? 요거를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진화 심리학의 입장이에요. 진화 심리학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하는 것이 진화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쪽 입장에서 좌우 대칭인 얼굴이 왜 인기가 좋을까? 건강하니까. 뭔가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대칭이 아닌 경우보다 유전자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건강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인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더 건강하니까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더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화 심리학적 관점이고요. 그다음 정보초리적 관점은 우리 뇌에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좌우가 대칭인 경우는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으니까 우리 뇌가 처리될 수 있는 용량이 덜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사람 얼굴을 처리하는 거죠. 노력이 덜 들고 더 훨씬 쉽게 되니까 머리가 편해서 이 사람 멋져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현진 선수인데, 유현진 선수가 좌우가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얼굴이고, 이거는 반 잘라갖고 좌우 대칭한 얼굴인데 똑같죠. 저는 뭐 유현진 선수 사랑합니다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못생긴 얼굴은 대칭적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못생겼습니다. 대칭적으로 못생긴 거죠. 유현진 선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칭적인 얼굴이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예전에 유명한 아역 배우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좌우 대칭이지는 않은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비대칭적인 얼굴이 더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얼굴을 보고 뭐가 잘생겼냐 물어보면 비대칭적인 상태를 보고 멋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평범한 얼굴일수록 본 다음에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좌우 대칭이면 똑같으니까 눈에 도드라지는 포인트가 없어 기억이 더 잘 안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딱 봤을 때는 모르지만 보고 뒤돌아서서 생각나는 사람은 좌우 비대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요즘에도 대칭이 정말 아름다움의 기준이냐 아니냐를 놓고 계속 논쟁 중에 있어요. 또 다른 법칙은 평균의 법칙인데요. 이건 가장 평균적인 얼굴이 멋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거는 처음에 굉장히 유명한 유전학자인 프랜시스 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이제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얼굴만 보고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하면은 그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생각한 방법이, 범죄자들의 사진을 모아놓고 전부 다 합성을 해버리면, 몰핑을 해버리면 전형적인 범죄자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상 수백 건의 사진들을 모아다가 하나로 몰핑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생각에는 굉장히 흉악하게 생긴 전형적인 범죄자의 얼굴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합쳐보니 잘생겼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의 얼굴을 몰핑하면 몰핑할수록 더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뭐 한때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한국의 대표미인 여러 배우들과 그래서 이렇게 합성한 얼굴이에요. 굉장히 멋있고 잘생겼죠.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들의 사진을 합성한 다음에도 이런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일반인들을 여러 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명의 얼굴을 갖고 몰핑해서 합성해서 만든 얼굴이랑 100명의 얼굴을 몰핑해서 합성해서 만든 얼굴이랑 두 개를 비교해보면 100명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얼굴이 훨씬 더 멋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이제 4사람의 얼굴을 평균한 얼굴이고, 이거는 60명의 사람을 평균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의 얼굴이 합쳐질수록 좀 더 잘생겨 보이죠. 정확하게 4명, 22명, 60명, 22명. 이뻐요? 별론가 본데? 괜찮지 않아요? 판단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 랩에서 만든 얼굴인데요.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그냥 평범하게 졸업 사진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100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의 연예인급의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나왔죠. 종미는 뭐냐면 최종미인의 줄임말인데 그냥 저희가 이 캐릭터 이름을 종미라고 붙이고 저희 랩에서 그냥 마스코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균적인 얼굴을 선호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평균적인 얼굴이 좀 더 건강한 얼굴이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 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적 관점은 이거는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와 가까울수록 우리 뇌가 할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적인 얼굴을 보면 더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근데 정말 평균적인 얼굴이 아름다우냐? 라는 거에 대한 반박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 100명의 얼굴을 합성한 얼굴이랑 연예인들의 얼굴 100명의 얼굴을 합성한 얼굴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연예인들 얼굴 100명을 합성한 얼굴은 훨씬 더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구 최고의 미인이 가장 평균적인 얼굴은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적인 얼굴은 문화별로 인종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세계 공통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정말 맞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보통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그래서 뭐 황금 비율이다, 대칭이다, 평균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모두 동등하다면 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좌우가 대칭인 것과 안 대칭일 때를 놓고 비교해보면 대칭일 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이상할 때 얼굴이 대칭적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얼굴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게 많은데 왜 사람 얼굴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느냐. 이건 얼굴이 우리 사람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와서 지금까지 왔어요. 인류가 살아남는 방법은 협동을 하는 것입니다. 군집을 이루어서 살아요. 그 안에서 서로 협동하고 도와가며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죠. 그것이 인류가 굉장히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생존을 위해 터득한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군집을 놓고 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편이냐 다른 사람의 편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려면 얼굴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뇌를 보면 사람 얼굴만 전적으로 담당해서 처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물을 보여줄 때는 그 영역이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 얼굴을 보여줄 때만 일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약간 좀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죠? 어떤 사진인가요? 모나리자. 이 정도는 아니죠? 네, 모나리자인데 뭐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수염이 난 것 같다. 또 네, 이거를 똑바로 한번 세워볼게요. 이상하죠? 원래 모나리자의 사진에 눈과 입을 위아래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사진을 바로 세워놓았을 때는 이상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거꾸로 세워놓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사람들이 항상 똑바로 입이 아래에 있고 머리가 위에 있는 형태로 봤을 때만 가능합니다. 비슷한 건데 이거 마가렛 대처 학시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두 개 사진이 뭔가 잘 다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실제 한 사진은 마찬가지로 눈과 입의 위아래를 바꿔놨습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죠. 얼굴을 중요하게 처리하다 보니 그 얼굴을 처리하는 그만의 특이한 방식이 있어서 그래요. 자, 왼쪽 사람이 있고 오른쪽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남자 같아 보입니까? 자, 이쪽이 남자처럼 보인다. 이쪽이 남자처럼 보인다. 네. 정답은 동영상을 통해서 소리가 안 나오고 있죠? 소리 안 나오면 대충 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보세요. 네. 보통 우리의 뇌가 우방구와 좌방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방구별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 초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시야는 오른쪽 뇌에서 처리를 하고 오른쪽 시야에 있는 건 왼쪽 뇌에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얼굴에 대한 정보 처리를 주로 오른쪽 뇌가 하기 때문에 왼쪽 얼굴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대로 동영상에 나온 거랑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알아보는 게 생각보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들 중에는 어떤 뇌 부분에 손상이 생겨서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면 실인증이라고도 부르는 증상이 있던 사람인데 브래드 피트가 이 병에 걸렸다는 걸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물들은 다 잘 알아보는데 사람 얼굴만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안면 실인증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백도 하는데 어느 오골에 굉장히 낯익은 사람이 있어서 잘 보니까 내 와이프였다 라는 이야기도 하죠. 실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나 목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구분은 하는데 얼굴만 보면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인식 장애의 다른 증상도 굉장히 많은데 사람 얼굴만 보면 얼굴이 뒤틀리고 추하게 보인다. 얼굴이 마치 외계인처럼 보인다. 얼굴이 물고기 머리로 보인다. 얼굴이 반쪽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사람 얼굴을 봤을 때 그 뇌의 일부분이 손상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건 실제로 얼굴 인식할 때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처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얼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굉장히 우울한 얘기만 했어요. 외모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외모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있다. 그런데 외모가 매력의 모든 것은 아니다. 외모 외에도 어느 정도 매력,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감의 상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연애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걔 좋아? 그럼 걔도 너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누군가 나한테 호감적인 행동을 계속 보여주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상승이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외모도 더 좋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 상호 호감은 꼭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꼭 내가 당신 좋아해, 나도 당신 좋아해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눈을 맞춘다던가 아니면 가까이 앉아서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인다던가 하는 행동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호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유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랑 비슷하게 생길수록 더 멋있다, 잘생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동영상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조리모기로 소리 좀 나오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기 서로 처음 보는 20대 남녀가 실험에 초대됩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이분이야 되게 호감이 가고 딱 보자마자 5명 중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제 마음에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밑에 이거 애교살이라고 하나?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네요. 네. 저는 닮았으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남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 넣었죠. 사진 한 번. 네. 둘, 오! 우와! 신기하다. 와! 드디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된 혜린 씨.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네,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얼굴 보고 나서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단 한 번에 자기와 닮은 남자를 골라낸 혜린 씨. 결국 혜린 씨가 바라본 얼굴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성이고요. 방 안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호감이 좀 가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거 꾸민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운데? 역시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닮았나? 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좀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상영 씨 얼굴을 여성의 모습으로 합성한 것이니까요. 네, 이거 이상하네요. 뭐예요? 맞죠? 저랑 합방한 거 맞죠? 괜찮네.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웃겨.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네. 이렇게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더 매력이 높아집니다. 물론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말고도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매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부부는 닮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부부를 닮는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잔인하게 토막내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에 붙어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처지면서 전반적으로 인상이 비슷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파트너를 봤을 때도 더 원래부터 나와 유사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더 매력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친숙성입니다. 아마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 누나도 하는 말인데 나는 우리 아빠가 싫어서 우리 아빠랑 정말 정반대인 사람이랑 결혼할래 그랬는데 결국 데려오는 외형을 보면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사람 뭐 이런 겁니다. 나한테 가장 친숙한 사람을 보면 더 매력을 느끼게 돼요. 요거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 어떤 자극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많이 보면 그 자극에 대해서 더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광고도 이 같은 원리죠. 왜 그 광고 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광고비를 내면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광고를 치르겠어요. 한 번 광고를 보여주고 그 제품을 한 번 더 볼 때마다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리가 오래 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죠. 뭐 골랐더니 나는 어머니 닮은 사람을 결국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형제 자매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얼굴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얼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극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면서 이게 누구인가? 또 얼굴이 알려주는 정보들은 더 많은 것들이 있죠. 표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내적 상태가 어떤가? 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얼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이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표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의 뇌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좋고 행복한 거예요. 나의 뇌를 일하지 않게 해주는 자극,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무척이나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막 게임을 하면 좋아요. 왜? 머리가 편하니까.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텔레비전을 풀어놓고 보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 나의 뇌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 뇌가 일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떠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의 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어서라는 표현을 해요. 옛날에 그 바둑두는 알파고가 나와서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할 때 어떤 가수분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다. 왜냐? 인간에게는 컴퓨터가 가질 수 없는 직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직관 때문에 컴퓨터는 인간을 정복하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저희는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있는데 내가 내 머릿속에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직관입니다. 근데 직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직관과 같은 전략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사실은 용량에 한계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바둑기사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기억력이 훨씬 좋다고는 하지만 많이 외워봤자 한 몇만 장 정도의 기보를 외울 수가 있지만 알파고는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의 기보들을 다 외울 수가 있죠. 알파고는 용량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속에서 효율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머리를 많이 안 쓰고 살아가는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이 피부색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아, 저 사람은 흑인이야. 그럼 흑인은 이러이러해 나쁜 게 있을 거야 라고 나쁘게 말을 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 왜 생기나요? 역시 뇌가 일을 하기 싫어서 생겨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경험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 오랫동안 생활을 해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어. 그러니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구나 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떤 판단을 했구나.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이는 거, 피부색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이죠. 물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고정관념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제한된 용량을 갖고 있는 뇌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정관념 같은 거를 사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슴푸레하게 조금은 많거든요. 그래서 낮은 정도의 정확도긴 하지만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이를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확신편향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 것에만 주의를 두는 것입니다. 요즘 이게 많이 심각해졌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기사만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되게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문 기사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것을 칭송하는 기사도 있고 왜 이렇게 못해? 라고 비판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긍정적인 기사와 부정적인 기사를 다 애둘러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손흥민 선수 좋아하면 손흥민 선수 칭찬하는 기사들만 계속 읽어요. 그것만 주의가 갑니다. 손흥민 선수 비판하는 기사는 안 읽어요. 아, 이 기자가 제대로 못 읽었네 하면서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손흥민 선수 싫어하는 사람은 손흥민 선수 비판하는 기사만 줄기차게 클릭해서 읽죠. 이런 것도 확신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뇌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전부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 좋아하니까 긍정적인 것만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 얼굴을 많이 보죠. 우리 얼굴을 보는데 얼굴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가장 활동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내적인 것들도 모두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이 항상 정확할까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번에는 똑같은 거 들 테니까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자, 눈을 감으니까 뭐로 들리나요? 바와 파의 중간음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 아나운서 분이 있는 입모양과 함께 보면 파라고 들립니다. 이게 맥거크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 소리는 바와 파의 중간 정도를 내는데 입모양은 가일 때 입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릴 때 다 혹은 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화를 할 때 소리만 듣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입모양까지 보고 입모양을 통해서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삭시인 거죠. 자, 굉장히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여기 왼쪽에 줄 하나가 있죠. 줄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줄 4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만 이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1, 2, 3, 4번 중에 어떤 것이 저 왼쪽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네, 굉장히 간단한 과제인데도 다 정답이 제각각이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3번이에요. 2번으로 봤던 사람이 정답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서 이 선이 수직이 되도록, 수평이 되도록 한번 맞춰보세요. 네.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죠? 사람은 수직선과 수평선은 제대로 보는데 기울어져 있는 것은 제대로 못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수직선과 수평선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기울어져 있는 세포들에 비해서 더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는 뭐는 모르셔도 됩니다만 세포들 간의 측면 억제라는 생리적 기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눈에 대각선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평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죠. 여러분 보통 옛날에 사생대회 나와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X 딱 그리면 도로인데 이렇게 쭉 멀리 가면서 한 점으로 모이는 거, 이런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도로는 그냥 평면인데 그냥 나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대각선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입체를 지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입체를 지각하는 것, 입체를 알아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본다라고 하는 거는 눈에 맺힌 거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3차원인데 우리 눈에 이미지가 맺히는 순간 2차원으로 변해요. 그 다음 그 2차원으로 변한 거를 다시 우리 뇌가 열심히 해석을 하고 상상을 해서 3차원으로 머릿속에서 일종의 가상현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그 가상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맺힌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해석을 하는데 대각선인 것도 평행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울기를 일반적으로 더 평평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나 간단한 과제죠. 이 선이 4개 중에 뭐랑 연결되어 있어? 를 보는 가장 굉장히 단순한 과제이지만 여기서도 우리의 눈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많은 것을 판단을 해요. 가장 쉬워서 눈에 잘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자, 보이는 것 속에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모의 빼어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냥 매력을 보통 본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1점에서 7점 정도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 실험을 하기 전에 외모가 빼어난 사람들을 선별하는 일종의 스크리닝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실험에 참가하는 다른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여러 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매력도를 없으면 1점, 아주 매력적이면 7점이라는 척도상으로 다 이제 평정을 하게 하죠. 그래서 보통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보통 이제 약간 통계적인 기준을 통해서 몇 점 이상이 되면 아름답다, 몇 점 이하이 되면 좀 별로 아름답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매력도는 그렇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 융합신소중공학과 백설주 학생은 외모지상주의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아름답거나 빼어난 사람들을 보고 혹하는 거는 너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사실은 외모지상주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행동과 판단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는 것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내가 선입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꼭 외모뿐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학과에서 다른 여러 친구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작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난 그 사람이랑 안 놀 거야 거리를 둘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소홀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아직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가족이 가장 먼 사람이고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뭘 원하냐면 내 마음을 알아줘를 원하지 그 사람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으니까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에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외모주상주의나 뭐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 수술들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외모는 돈이다 그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미모가 좋고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남자들도 방학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다이어트는 건강하고 상관도 되지만은 이제 다이어트 같은 것은 얼굴을 주로 아름다움이나 뭐 매력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그 남자 여자가 또 다를 것 같고 얼굴만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다이어트 얘기 우선 성형수술을 했을 때 더 아름다워 보이느냐는 우선 기본적으로 시술이 잘 먹혀야 아름다워 보이겠죠. 네. 그렇긴 한데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거는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그 아름다운 게 꼭 성형수술뿐 아니라 그러니까 성형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솔직히 효과를 따지면 성형보다 화장의 효과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형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름다움에서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흥미로운 질문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느냐 이런데 보통은 사람들은 얼굴을 더 제일 많이 봅니다. 얼굴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우리가 얼굴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냥 서서 제가 선생님을 만나면 제가 눈으로 보잖아요. 눈과 눈을 기준으로 보통 이 정도밖에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몸까지 볼 때에는 좀 더 약간 경륜과 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부터 가는 게 있고 그럼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느냐 이런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성차가 있어요. 남자들은 사람 얼굴 볼 때 눈만 거의 대부분 봐요. 아이 트래커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걸 갖고 남자들 보러 사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고 그러면 주로 눈에서 탁탁탁탁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눈을 많이 봐요. 근데 여자들도 눈을 많이 보긴 봐요. 왜냐하면 눈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나 눈 이외에도 얼굴의 모든 부분을 다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약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보는 게 얼굴뿐 아니라 몸도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적으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싹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 딱 견눈으로 봐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얘기할 때 주로 얼굴 얘기만 해요. 어떻게 생겼다. 그런데 보통 여성들이 지나갈 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지나가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간 남자들이 눈에 좀 집중적으로 주의를 둔다면 여자들은 그거보다는 좀 몸 전반적으로 좀 다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착시가 사실은 인간이 보는 건 엄밀히 말하면 다 착시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착시긴 하지만 제가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박사학위 딸 때는 일명 당구공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인과관계 지각.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야기하나 아무튼 이런 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주제는 뭐랬냐면 시각학습이라고 해서 처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면 나중에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에 관한 연구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은 그런 시각학습을 더해서 실제 아름다움도 저희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 어떤 요인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가 아름다움의 요인들을 밝히는 것도 저희 연구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최근에 하는 것이 화장 연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스포츠를 할 때 우리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시각을 갖고 트레이닝을 시키면 스포츠 수행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에 관련돼서 연구를 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좋았으니까 했겠죠. 재밌으니까 했겠지만 되게 이렇게 좀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지각 아니면 발달 쪽도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팬클럽. 원래 제가 이제 발달 쪽에도 관심이 어느 쪽 연구를 하고 싶었냐면 제가 학부 때는 발달을 생각했을 때는 아이돌 팬클럽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다. 이런 거. 저희 때에는 뭐 H.O.T와 제스키스가 굉장히 인기였으니까 H.O.T 팬들은 H.O.T에 대해서 그냥 중립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다고 지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하지만 제키의 팬들은 H.O.T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하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뭐 이쪽 연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운명처럼 발달 심리학 대학원이 없어지는 과정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었던 지각으로 갔고
왜 지각이 재밌었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수업을 들을 때 재밌었고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화를 좋아하는데 이 지각 심리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 정말 실사와 같은 만화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지각에 관심이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보니 아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는 쪽에서 하는 연구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그냥 어떻게 보고 눈에 맺힌 것들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다시 재구현이 되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재밌어서 솔직히 뭐 앞으로 내가 이거를 전공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신념 없이 그냥 재밌어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관점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제 전공이랑 좀 벗어난 분야긴 한데 뭔가 좋은 거를 해보면 내가 그거를 따라함으로써 그 사람과 그쪽 범주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비슷하게 함으로써 공통점을 찾아내고 결국 그 사람의 호감을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관점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아까는 나랑 유사한 사람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유사성을 높이는 거니까 좀 관점은 좀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정반대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외모를 느끼냐? 외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있죠. 저는 예를 들어서 눈이 작아요. 그래서 눈 작은 게 컴플렉스야. 이럴 때는 눈 큰 사람을 보면 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가져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외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반대가 컴플렉스 극복하는 건 너무 어비어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외모 말고 그냥 성격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사람과 반대인 사람을 놓고 한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랑 닮지 않은 사람, 나랑 정반대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을 보면 되게 좋아 보여서 매력을 느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구 결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이한 것보다는 비슷할 때 더 많은 매력을 느낀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사한 다음에 차이점이 있어야 차이가 나는 거지 아예 유사한 게 없으면 겹쳐지는 게 너무 없어서 대화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야구를 좋아해요. 그럼 내가 어떤 LG 트윈스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근데 LG 트윈스를 좋아하면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사귀어야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두산 베어스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사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정반대야. 하지만 이렇게 서로 끌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많은 취미 중에서 프로야구를 팬클럽까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는 공통점이 있고 거기서 좋아하는 팀이 다른 거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좋아하는 팀이 달라서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 굉장히 큰 유사성이 내부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매력에 관한 연구를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상이한 것보다는 유사한 거일수록 더 매력을 느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네. 개입을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여대생들이죠. 대학생들이 키 큰 남자만 좋아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따지고 키만 크면은 최고. 그래가지고는 큰 키 이런 감탄사.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외가고요. 그랬던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타입의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식의 설문조사 그게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 그게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점도 있을 텐데 제 기억에는 이제 성격을 제일 많이 중시하는 이런 걸 봐가지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성격, 외모, 능력 이런 것들을 능력 플러스 배경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답지에다가 넣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외모가 지금 랭킹이
네, 그 재미있는 질문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한테 너 이상적인 배우자에 써봐. 이런 외모가 1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문을 할 때 사회적 바람직한 쪽으로 내가 반응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한테 도덕률이 있어서 당신은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나의 본성은 외모인데 쓸 때는 성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사회적 바람직함을 우리가 빼고 반응을 하는 쪽으로 실험을 설계해서 해보면 외모가 랭킹 1위인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은 거는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의 연구예요. 근데 미국이 조금 뭐 개인적인 저 선입견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외모에 대해서 좀 더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외모의 파워가 1위인 경우가 많다. 물론 요거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거는 외모가 중요한데 외모가 중요한 걸로 확실하게 밝혀지는 거는 애프터 갈 때. 처음에 소개팅을 하고 마음에 들어서 2차를 애프터를 갈 때 성공할 때까지는 외모가 좋은 건 딱 맞는데 그럼 이 외모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연애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뭐 키 큰 거야 어쩌겠어요. 저희가 작은 거니까. 아 그리고 아까 그 뭐 블라인드 체형 얘기를 하시면서 외모의 후광효과 그다음에 외모 주장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이나 어떤 기관에서 외모만 보고 뽑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적재적소, 능력, 그다음에 이런 것도 보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혹시 가장 과잉 이거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생긴 사람 합격, 잘생기지 않은 사람 불합격 이거는 아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질문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네? 다른 질문은 형식적으로 하고 주로 채점할 때 그 외모 후광 효과 가지고 했던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말하면 외모에 갖고 후광 효과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심리학의 실험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다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저 나쁜 사람들이 한 그 범죄자들의 사진을 보고 잘생겨도 그럴 리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잘생겨서 오케이 이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잘생기니까 뭔가 똑같은 걸 해도 잘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는 부분에서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 정도의 걱정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죠.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우리가 또 저기 면접 시험 할 때 다들 이제 엄숙하게 이제 흑백 정장 탁 칠해 있고 단정한 식으로 해서 100번에서 쫙 말이죠. 이런 연습해가지고서는 가는 게 그 전형적인 정답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의 경우는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면접을 보러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느 게 더 매력적이고 개성도 고려하고 네, 언제 정말 제가 면접 잘 가봤거든요. 면접위원으로 갔는데 정말 제가 그 시험 보는 볼 때는 유니폼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지원자들이 똑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공식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채점하시던 분이 누구 하나가 저 옷 좀 안 입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면접 상황에서 어떤 복장을 입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학술적이지 않은 개인적인 느낌인데 보통 면접을 할 때는 1배수 가능한 것도 3배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대충 나의 스펙과 다른 서류 섭사를 봤을 때 내가 안정권이냐 아니냐 차이가 날 것 같고
만약에 안정권이면 안 튀는 게 좋고요. 안정권이 아니어서 뭔가 내가 역전을 해야 되고 좀 더 강한 인상을 박히고 싶으면 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거는 그런 아까 말했듯이 면접장에 가서 내가 찢어진 청바지에 이렇게 요 what's up man 하면서 간다. 각 회사마다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데서는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략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파격적이라는 것이 확실한 건 있어요. 눈에는 띄고 주의는 갑니다. 그래서 존재감 없이 있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포지티브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네거티브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의외로 시츄에이션이나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턱걸이한 것 같아. 그럼 이왕 떨어질 거 과감하게 질러보면서 나에 있는 장점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하지만 내가 거의 탑일 것 같은데 나 1, 2등으로 수업을 통과한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얌전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좀 개인적인 마인드였습니다. 우리 그 신입생 그 면접 시험 볼 때 가끔씩 그런 일이죠. 다 끝났는데 저 준비하고있는데 그러면서 막 춤추고 기억은 나죠.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성적이 날지 아닐지는 솔직히 저 처음 왔을 때 어떤 친구가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준비하고 하겠다고 딱 했어요. 자기 이름을 한자로 풀이해서 딱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입학하고 3년이나 있다 봤거든요. 보자마자 옛날에 면접할 때 그거 한 친구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게는 돼요. 그래서 인상은 끌고 주목은 받되 이제 그것이 어떤 결과는 인지는 전략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을 본 게 어떻게 왜냐면 귀신을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완전히 헛것을 보지는 않으세요. 그냥 귀신을 봤다는 사람 뇌를 찍어보면 뭔가 실제 본 것과 같이 비슷하게 뜨긴 뜹니다. 근데 이게 상상을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뇌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뭔가 굉장히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음 차이인데 정말 외계인이 있다 라는 상황에서 지나가다가 뭔가 이상한 걸 딱 봤다 이러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말 외계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말로 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생각보다 일반인이랑 뇌가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환상을 보신다거나 헛것을 보시거나 하면은 그런 구조는 나중에 가면 결국 최종적으로 가면 이제 일반인과 뇌 구조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완전 전공이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고요. 솔직히 최고의 각은 후각이라고 합니다. 향수 좋죠. 나중에 오감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 후각이 거의 유일하게 뇌랑 완전 다 있어요. 그래서 후각적인 어떤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향수 산업이 커요. 아직 여러분들은 뭐 향수가 아직 관심 있을 나이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향수 시장이 왜 이렇게 큰지를 알게 되고요. 민감한 사람들은 무슨 향수 뿌리셨어요? 라고 말도 하지만 아닌 친구들은 모른 채 뭔가 느낌 다른데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후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감각들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촉각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막 길거리에서 가판대에서 막 털어놓고 막 팔잖아요. 거기서 막 구경하고 있으면 한번 차봐, 해봐 막 이러시죠.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대면 호감도 상승, 구매욕도 상승입니다. 이게 딱 손으로 뭔가가 터치가 되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온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 좋아지고 내가 꼭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촉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미각 같은 경우는 뭐 있냐면 뭐 미각 자체가 뭐 이렇게 어떻게든 안 하겠지만 보통 심리학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걸 사주면 그 사람은 맛있는 것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면은 막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만 감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 인간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처리가 돼요. 시각과 오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억을 얘기할 때 가장 첫 단계의 기억을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감각을 제외해놓고 정보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감각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심리학에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꼭 아이의 외모뿐 아니라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타고난 거냐 아니면 문화의 영향인 거냐에 대한 거죠. 뭐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논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녀 차이예요. 남자와 여자가 실제로 능력이 다른가?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실제로 평균적인 남자와 평균적인 여자들을 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분야가 있어요. 뭐 그거는 그냥 팩트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따라서 나오는 그 다음의 논쟁이 뭐냐면 그 차이가 타고난 능력의 차이인 거냐 아니면 문화라는 곳에서 교육을 해서 얻어지는 차이인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향이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의 성향이 있을 때 그것이 타고난 것이냐 문화의 영향인 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연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어느 것도 있냐 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수학 능력이 타고난 거냐 교육받은 거냐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아는 능력이 타고난 거냐 교육받은 거냐 그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트렌드가 1 더하기 1이 2냐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아느냐 모르냐를 계속 어린애한테 가요. 최근에는 3개월인가? 생후 3개월인가 하는 아이들도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합니다. 물론 실험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이렇게 스크린을 세워놓고 그 뒤에다 인형을 하나 딱 보여주고 애기야 일로 봐 그래서 뚜루뚜루 하면서 뒤에 딱 숨기고 그 다음 또 다른 인형을 뚜루뚜루 하면서 뒤에다 숨겨요. 그 다음에 스크린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내렸을 때 요 인형이 2개 있을 때랑 하나 있을 때랑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아는 아이는 스크린 내려갔을 때 인형이 2개 있을 때는 그냥 뭐 괜찮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놀래갖고 내 인형 어디 갔어? 또 땡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끝까지 내려가는데 이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된 아이들, 4개월 된 아이들도 이쁜 사람, 뭐 기준이 어른이랑 되게 똑같은데 이게 문화적으로 형성이 된 거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문화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후 4개월이라고 해도 볼 것 다 본다. 경험, 문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간 연관되어 있는 거는 여기 답변해 되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보통 표정이 아빠를 닮는 경우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표정 지는 게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걔를 보면 걔 마음을 제가 좀 잘 알아요. 저 특유의 표정들이 있어요. 뭔가 서운할 때 삐졌는데 말 못하는 표정. 근데 그 표정을 걔가 똑같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얘가 나를 닮은 거다. 정말 내가 유전적으로 나의 표정 때문에 일로 갔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애가 눈을 떴을 때부터 본 게 아빠 얼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빠 표정을 얘가 뭐 생후 4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정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4개월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외모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화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타고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예이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4개월이라는 기간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 라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고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나랑 유사한 사람을 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생물학은 잘 모르지만 저희 심리학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랑 유사하면 나와 비슷한 종족의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돌연변이와 같은 개체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동의하거나 안 하거나 진화 심리학 쪽의 얘기인데 진화 심리학 쪽인 걸 자꾸 말씀드릴 때 좀 머뭇머뭇거리되는 이유는 확실히 검증되었다라기보다는 굉장한 이제 주장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실이다 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생물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면역 체계와 외모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건 저희가 외모적으로 유사한 상황을 봤을 때 매력을 느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나와 유사했을 경우에 나의 동종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나의 유전자를 다른 종족으로부터 더 순수한 형태로 열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한다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안 가져왔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공 2개를 놓고 이렇게 공 2개가 지나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어떨 때는 공이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쳐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때 소리가 들어가면 되게 확실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겹치는 도서관에 박수를 이렇게 딱 쳐주면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나갈 때 슉! 슉! 소리를 내주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모든 감각들이 기본적으로 따로 독립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어느 순간 하나로 합쳐져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우선 이제 데비드 시랍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제 얼굴을 볼 때 보통 우리는 거울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증명사진을 찍으면 뭔가 낯설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좌우 반전을 시키면 여러분한테 친숙한 얼굴이 보이면서 아, 잘생겼어. 아니 뭐 잘생겼다.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를 보면 나라는 얼굴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친숙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거랑 가까우면 이거 나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거와 멀리 있으면 나처럼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사하다라고 말을 할 때도 내 머릿속에 있는 나라는 이미지랑 비슷한가 아닌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문제는 거기 있는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있어요. 우선은 나의 기대가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있지만 제가 옛날에 굉장히 날씬했었거든요. 살이 안 쪘었을 때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선 더 큰 가중치여서 제 머릿속에 있는 얼굴은 그때 얼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요즘 사진 이상하게 나와. 사진기가 이상한 게 아닌데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이 기존의 나의 모습과 틀려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자기 얼굴을 계속해서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역시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일명 성형을 할 때 여러분 이거 얘기하잖아요. 자리 잡는다. 처음에 성형을 하면 뭔가 어색한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더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의학적으로 정말 자리를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 봤을 때는 처음에는 기존의 나의 얼굴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미지랑 실제 성형을 해서 바뀐 얼굴이 차이가 나서 이상하다 됐는데 내 성형을 해서 바뀐 얼굴을 계속 보다 보면 머릿속에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그쪽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으면서 차이가 줄어들면서 이제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은 이제 아직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온 다음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유니폼이 좀 바뀌는데 왜 바뀌냐면 히딩크 감독 오시기 전까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유니폼이 빨간색인데 굉장히 짙은 빨간색이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딱 오시더니 이 색을 보는 사람을 흥분시키게 하는 색이다. 근데 왜 상대방이 우리 유니폼을 보고 흥분해서 더 전투 의지를, 투쟁심을 더 복돋게 하느냐. 이런 색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약간 핑크한 계열로 바꿨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상관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주는 효과는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뭘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하다못해 넥타이를 멜 때도 노란색을 매면 젊음을 어필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세계대회 효과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단점은 뭐냐면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내지는 빨간색으로 흥분한다. 빨간색을 보면 흥분한다라고 하는 건 생리적으로 약간 검증이 된 얘기이기도 한데 대부분 색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들은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초록색을 보여줬더니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초록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 이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싱그럽고 파릇파릇 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의 파란색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느낌이 외롭고 블루스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색일 때 미국은 약간 초록색의 개념에 대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좀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통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감각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형성이 됐겠지만 원인과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당신의 뇌는 0.3초 안에 사랑에 빠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허접한 책이 아니라 굉장히 뇌과학자가 뇌에 대해서 연애, 호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쓴 책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말한다는 건 첫눈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맞는 이야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첫눈에 반하는 건 왜 반하느냐?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심리학을 해보면 정서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정서 이론의 첫 단추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마음이 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보면 그냥 마음이 먼저 뛰어요. 그 다음에 우리 뇌가 왜 내 가슴이 뛰지? 아,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A, B, C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그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뇌가 해석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연예인 심리학 이런 거 들어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놀이동산 가라 라는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놀이동산을 같이 가게 되면 막 롤러코스터 타고 막 이러면 내 심장이 뛰는데 왜 뛰지? 하다가 옆에 보니까 어제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있으면 물론 이 마음이 뛰는 거에 대해서 상당수는 롤러코스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뇌가 해석을 할 때 생기는 것이 정서, 호감을 포함한 정서인데 그러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처음에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음이 뛰지? 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기억 어디선가 저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학생을 처음 봤어요. 하지만 나의 기억 속에 옛날에 생각을 해보니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친구랑 굉장히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옛날이라 그 기억을 제가 떠올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희 기억 속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학생을 딱 보니까 옛날에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면서 나는 그 기억이라고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옛날에 좋았던 느낌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친구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친숙성, 유사성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많이 봤어요. 어머니에서 굉장히 친숙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그 유사한 형태를 보고 제 마음속에 좋았던 느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보통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첫눈에 왜 반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 어디에 있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작용을 해서 먼저 나의 신체 쪽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뇌가 좋아한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면 우선 이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목이 긴 여자를 봤을 때 미인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종족에게는 목이 길수록 미인일 텐데 똑같이 목이 긴 사람들 중에서는 대칭이지 않은 사람보다 대칭인 사람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할 겁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입술이 두꺼울수록 아름다운 기준은 버리지 않겠지만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항에서는 대칭이라든가 평균이라든가 하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몬도가네라는 영화 시리즈가 몇 편까지 나와가지고
놀라게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놀라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일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흑인 종족들은 그 입술이 두꺼운 여자를 미녀라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과연 이제 보편적인 미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독일 TV를 보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자 공원들을 보여주면서 그 흑인들이잖아요, 원주민들. 그런데 하얀색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표백제를 바르고 그 젊은 10대, 20대 초반 그 여자와 노동자들이 얼굴을 표백하고 하얀 피부가 이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종차별 심한가 자기들이 이제 그 독일이 거기 뉴스를 자주 보여주면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걸 봤는데 그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 중인 건 확실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계속 강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걸로 시대적인 걸로 비인상이 다 다르다 보니 너무 당연하게 미는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이론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그냥 무조건 주관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보통 그 굉장히 아름다움이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런 예를 들어요. 그 요즘에 걸그룹 중에 유명한 걸그룹 예를 들어서 그 누구야 트와이스의 나연이 이쁘냐 아니면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이쁘냐 이런 걸로 그냥 투표를 해보면 해볼까요? 아이린이 이쁘다 그 다음에 나연이 이쁘다 일방적인데 잠깐만 아무튼 이런 걸 보고서 사람아 거봐 뭐 장동건이 잘생겼네 원빈이 잘생겼네 박보검이 잘생겼네 무슨 뭐 또 요즘 누가 있나 아무튼 누가 잘생겼네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취향이 갈리니까 이걸 보고 주관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반대로 원빈이랑 저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뭐지? 동정하는 눈빛이 뭐지? 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보편적인 기준이 있고 이제 문화권에 대해서는 이제 아름다운 보편적인 기준이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약간 한 문화권에서는 의외로 강력하게 서열적으로 미의 기준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이라고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공통적인 한 사회 단위로 공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고 문화권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미가 있고 또 문화권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이제 입술이 두꺼운 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미인으로 대접을 못 받았지만 아프리카의 원주민에 나오는 미인으로 대접을 받는다.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하지만 똑같은 입술인 사람이 대칭인과 대칭이지 않은 경우에 대칭인 것을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 법칙은 공통적일 수 있다. 라는 것이 저희 답변입니다. 네, 명답이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질문이 추가로 또 나왔고 더 있습니까?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 무슨 얘기로 심리학이 살아가는데 이런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생활 심리 살아가면서 알아둬야 할 심리학적인 상식 이런 얘기를 글쎄요. 뭐가 더 좋을까요? 청년 심리, 노인 심리 이런 식으로 네, 청년 심리, 노인 심리, 발달 심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글쎄요. 이
젊은 학생들에게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요즘 심리학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많이들 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심리학 하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 주제를 굉장히 재미없게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심리학을 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통계에는 꿰차고 있어야 되고 뇌도 다 알아야 되고 뉴런도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알아야 되느냐까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이 주는 지식들은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죠. 뭐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거울 있죠. 거울이 왜 있나요? 알아요? 거울이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거의 만들어진 초창기 때부터. 왜 거울을 넣게 했냐면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철조망 같은 게 쭉 닫고 열고 하는 그 옛날 골동 엘리베이터.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기술력이 안 따라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속된 말로 편하긴 한데 이거 걸어가는 것보다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데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그것보다 더 속도를 올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겨워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심리적인 시간을 줄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심리적인 시간은 어떻게 줄이지? 뭔가 할 거를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이 뭔가 재밌는 거라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다 느끼겠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그 시간이 지겹지만 그걸 보면서 막 됐나? 이렇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죠. 그래서 심리적인 시간을 조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엘리베이터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거의 심리학의 꽃이라고 하죠. 백화점은 거의 뭐든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구매욕을 향상시켜줄까? 그거에 맞춤형 음악, 동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심리학적인 것고 따라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심리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각이고 착시고 뭐 아름다움 어떻게 하면 또 화장 연구를 하면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이렇게 화장을 해야 좋다 뭐 이런 것들 하긴 하는데 거기 볼수록 그런 공허함이 느껴져요.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것, 또 좋게 보이는 것이 본질에서 더 다른 착시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지각심리학의 강의에서 그 주말 숙제가 이런 거였어요. 벤처 창업 계획서를 한번 써봐라.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적용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포장을 하는데 실제 있는 내용물보다 더 많이 들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포장 용기. 뭐 요즘에는 뭐 질소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내왔는데 그런 걸 볼 때 약간 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고민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심리학을 왜 하지? 라고 하면 이런 사람 마음에 대한 작은 지식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호기심을 유발해서 재밌기도 하지만 심리학의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저 사람이 궁금하다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죠.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도 그냥 보고 행동 분석을 하기도 해요. 아, 이 친구가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이러니 이 친구는 지금 나에 대한 강의에 집중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동작 하나를 봐도 어수할 수 있어요. 저 친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다양한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 또 다른 식으로 가네요.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심리학에서 하는 것처럼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자 이거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아 이런 당신의 지금 적성은 뭐고 당신은 얼마나 우울하고 막 다 있긴 한데 그런 지식적인 것보다 심리학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밑바닥이 돼서 심리학에 있던 지식들을 접근을 해보면 결국 아까도 말했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이고 뭐 인종차별, 우리나라도 요즘 지역감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심리학에 주어지는 그러한 흥미 있는 지식보다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심리학을 가지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